마지막으로 묻는다. 각서에 도장 찍을 거야? 안 찍을 거야? 목에 문신을 새긴 덩치 큰 남자 셋이 어두운 골목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를 발로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그만해요. 그만해요. 할머니한테 왜 그래요? 12살짜리 제가 떨리는 다리로 그 남자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주먹은 쥐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쥐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구한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저와 여동생 소율이의 운명을 어떻게 통째로 바꿔놓을지를요. 다음 날 아침 저희가 다니는 학교 앞으로 검은 벤츠가 수십 대 줄지어 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클릭 한 번은 세상 무엇보다 큰 응원이자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댁내에 만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날 밤 제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 남매가 살던 집은 서울 변두리, 재개발이 멈춰버린 낡은 철거촌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집이라고 부르기도 좀 창피한 곳이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그 계단 끝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열면 방 하나, 부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구석자리, 그게 전부였어요.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세숫대야로 봤다가 나중에는 그냥 수건을 깔고 잤어요. 어차피 방 여기저기서 새니까 세숫대야 하나로는 어림도 없었거든요. 벽에는 시퍼런 곰팡이가 올라와 있었고 겨울이 되면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와서 아무리 웅크려 자도 새벽마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낡은 전기장판 하나가 저희 남매의 유일한 난방이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제가 9살 때였습니다. 빙판길 교통사고였어요. 두 분이 한꺼번에요. 그날 소율이는 친구 생일이 있어서 집에 있었고 저는 감기에 걸려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 남매만 세상에 남게 됐어요. 유일한 친척이 고모 한 분 계셨어요. 처음에는 저희를 걷어주셨는데 반년쯤 지나니까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숨이 늘고 저희만 보면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고모는 저희를 그 지하 단칸방에 들여놓고 열쇠를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끼리 살아야 해. 고모도 사정이 있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고모는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부모님이 남긴 전세금을 들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돈이 얼마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고모가 사라졌다는 사실만 알았어요. 12살 저와 8살 소율이 단둘이 남았습니다. 학교는 계속 다녔어요. 소율이를 굶길 수는 없으니까 학교 급식만큼은 반드시 먹여야 했거든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우유 배달을 했고 학교가 끝나면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손이 동상으로 갈라져서 피가 배어나와도 장갑 없이 뛰었어요. 장갑 살 돈도 아까웠으니까요. 그렇게 하루 벌어봐야 5,000원이 채 안 됐습니다. 그 돈으로 식비를 해결해야 했어요. 라면 하나로 둘이 나눠 먹는 날도 많았고, 소율이가 배고프다고 하면 제 것을 떼어줬습니다. 저는 물로 배를 채웠어요. 그날도 딱 그런 날이었습니다. 전단지 200장을 다 돌리고 사장님한테 보너스로 500원을 더 받아서 소율이랑 편의점 삼각김밥을 사 먹으러 가던 길이었어요. 오빠, 오늘은 참치 김밥이야. 계란 김밥이야? 소율이가 제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사흘 만에 제대로 된 저녁을 먹는 거라 소율이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둘 다. 소율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환호성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요. 그 소리가 들린 직후에 골목 안쪽에서 그 소리가 들려왔으니까요. 처음에는 짐승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낮고, 그만큼 작고, 그만큼 고통스러운 소리였거든요. 근데 잘 들어보니까 사람 목소리였어요. 아주 나이든 여자 목소리. 무언가를 애원하는 소리였습니다. 제발이요. 제발 그만해요. 소율이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도 순간 멈춰 섰어요. 골목 입구에 서서 안쪽을 들여다보니까 가로등이 겨우 하나 깜빡이는 그 어두운 골목에서 남자 셋이 바닥에 쓰러진 노인 한 명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다들 덩치가 컸어요. 짧은 패딩에 목에는 문신, 손에는 두꺼운 반지를 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명이 쓰러진 할머니 옆구리를 발로 탁 찼어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웅크린 채로 뭔가를 가슴에 꽉 껴안고 있었어요. 검은 코트를 입으셨는데 이미 흙투성이에 찢겨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됐고 이마에서는 피가 흘렀어요.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할머니 얼굴 앞에 서류 뭉치를 들이밀었습니다. 이 할망구가 끝까지 이러네. 마지막으로 묻는다. 각서에 도장 찍을 거야? 안 찍을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했어요. 못 찍어요. 이건 내가 평생 지켜온 거야. 내가 어떻게 그걸 넘겨줘요.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맞아봐. 골목 입구에는 지나가는 어른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다 고개를 돌리고 가던 길을 갔습니다. 못 본 척, 모른 척, 관계없다는 듯이. 저도 그래야 했어요. 12살짜리 애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 순간 할머니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을 꽉 감고 주먹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할머니 얼굴이요. 그 얼굴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던 우리 엄마 얼굴이랑 겹쳤어요. 저는 소율이 손을 놓고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빠 가지 마. 소율이가 뒤에서 잡아당겼지만 발이 멈추질 않았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심장이 쿵쾅거려서 귀까지 울리는 지경이었는데 그래도 발이 움직였습니다.
그만해요. 제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자 셋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어둠 속에서 떨리는 주먹을 쥔 12살짜리 애가 서 있는 걸 보더니 우두머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꼬맹이가 어디서 기어 나왔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이를 꽉 깨물었어요. 할머니한테 왜 그래요? 다 봤어요. 나쁜 짓 하는 거 다 봤어요. 남자들이 키득거렸습니다. 개미가 자기들한테 덤비는 꼴이라는 듯이 비켜, 안 비키면 너도 같이 맞아. 그때 가장 덩치 큰 남자가 성큼 다가왔어요. 그림자가 저를 완전히 덮었습니다. 순식간에 그 남자 손이 제 멱살을 움켜잡았고 제 발이 땅에서 떠올랐어요. 공중에 매달린 채로 발버둥을 쳤는데 12살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어요. 엄마 아빠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소율이 얼굴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빠 놔줘요. 무언가 공중을 가르며 날아왔어요. 소율이가 던진 돌멩이였습니다. 8살짜리가 던진 돌멩이였는데 그게 정확히 그 남자 관자놀이에 맞았어요. 남자가 윽하고 비틀거리며 힘이 풀렸고 저는 그대로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등이 차가운 바닥에 부딪히며 숨이 막혔어요. 소율이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 저를 감싸 안더니 남자들을 향해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나쁜 아저씨들, 우리 오빠 건드리지 마요. 할머니도 건드리지 마요. 8살짜리 여자애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남자 셋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였어요. 남자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우두머리가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아, 거기 뭐 하는 거야? 골목 입구로 트럭 한 대가 들어서며 빵빵 경적을 울렸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덩치 큰 기사 아저씨가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애들 괴롭히는 거 다 봤다. 이 사람들아, 가만 안 있어. 남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우두머리가 낮게 말했어요. 일단 빠져. 오늘은 운 좋은 줄 알아.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걸 느꼈어요. 온몸이 떨렸고 손은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트럭 기사 아저씨가 달려와서 저희를 살폈어요. 애들아, 괜찮니? 어디 다친 데 없어? 저는 대답 대신 할머니한테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코트, 떨리는 손, 이마에 흐르는 피. 저는 그 모습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저와 소율이를 향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가들 고맙구나. 무서웠을 텐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가늘게 떨렸는지.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트럭 기사 아저씨가 할머니 상태를 살피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병원 가셔야겠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 순간 할머니가 기사 아저씨 팔을 와락 움켜잡았습니다. 안 돼요. 병원 가면 저 사람들이 또 따라와요. 제발이요. 할머니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본능에서 나오는 절박한 공포였어요. 할머니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집에도 못 가요. 저 사람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어요. 할머니, 저희 집으로 가세요.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트럭 기사 아저씨가 저를 내려다 봤습니다. 이 늦은 시각에 아이 둘이 혼자 돌아다닌다는 게 이상했던 거죠. 너희 부모님은? 저는 눈빛이 잠깐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안 계세요. 저희 둘이 살아요. 아저씨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아이들만 사는 집이라니, 그것도 이렇게 어린 남매가. 하지만 할머니를 그냥 두고 갈 수도 없었겠죠. 아저씨는 한숨을 한 번 쉬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할머니 업어드릴 테니까 너희가 앞장서. 기사 아저씨가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와중에도 낡은 서류 가방을 가슴에서 놓지 않으셨어요. 마치 그게 목숨줄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저와 소율이가 앞장서서 골목을 걸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서자 아저씨가 잠깐 발을 멈췄어요. 계단 벽에 습기 자국이 가득하고 난간은 녹이 슬어 있었거든요. 저는 쑥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문을 열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 안냉기는 바깥이랑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낡은 전기장판 하나, 해진 이불 하나, 방 구석에 쌓인 라면, 봉지 몇 개. 그게 저희 집 전부였습니다. 아저씨가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눕혔어요. 할머니, 여기서 쉬세요. 그리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나 잠깐 차 세워두고 약국 다녀올게. 소독약이랑 밴드 사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네, 아저씨.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나가고 나서 저와 소율이랑 할머니만 남았습니다. 저는 부엌 쪽으로 달려가서 수건을 물에 적셨어요. 그리고 할머니 얼굴을 조심조심 닦아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올려다 보셨어요. 아가야, 너 이름이 뭐니? 민준이요. 이민준. 얘는 제 동생 소율이고요. 소율이가 그 순간 방 구석으로 가더니 뭔가를 가져왔어요. 저는 소율이가 뭘 가져오는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색 털실로 짠 작은 목도리였어요. 그건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생일에 손수 짜주신 거였습니다. 소율이한테 주신 거였어요. 군데군데 올이 풀리고 구멍도 났지만 소율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었거든요. 목도리 끝에는 서툰 솜씨로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소율이 엄마가 제일 사랑해라고요. 그 목도리를 소율이가 망설임 없이 할머니 목에 감아드렸어요. 할머니, 이거 하면 따뜻해요.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거예요.
할머니가 그 목도리를 손으로 만지작거리셨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말없이, 소리 없이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70평생 살아오시면서 이런 순수한 마음을 받아보신 게 언제였을까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그냥 따뜻한 마음. 저도 코끝이 찡해졌지만 꾹 참았어요. 오빠가 울면 소율이가 더 무서워할 테니까요. 아저씨가 돌아온 건 10분쯤 지나서였습니다. 소독약, 밴드, 그리고 따뜻한 호빵 2개를 사오셨어요. 저와 소율이한테 하나씩 쥐어주시면서 아저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먹어. 배고프지? 저희는 고맙다고도 못하고 그냥 받았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호빵이 입안에서 녹는데 저도 모르게 눈이 뜨거워졌어요. 아저씨가 할머니 상처를 정성스럽게 소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 갈비뼈 쪽이 많이 아프신 것 같았어요. 숨을 쉬실 때마다 표정이 찌푸려졌거든요. 할머니, 그래도 병원은 가셔야 하는데.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눈꺼풀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맞으신 것도 있고 긴장이 풀리니까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아저씨는 자기 명함을 저한테 쥐어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할머니 상태 이상하면 바로 전화해. 알겠지? 네, 아저씨. 정말 감사했어요. 아저씨가 나가고 나서 저는 할머니를 위해 뭔가 드려야겠다 싶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감자 3개가 전부였어요. 원래는 내일 아침까지 먹으려고 아껴둔 거였는데 할머니가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소율아, 오빠가 감자 삶을게. 저는 낡은 냄비에 물을 붓고 감자를 넣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자 파란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물이 끓기 시작했고 감자 익는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또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기들도 배고플 텐데 마지막 남은 음식을 자신에게 주려는 이 어린 남매. 할머니는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0평생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날 밤 그 감자가 평생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었다고요. 감자 3개를 셋이 나눠 먹었습니다. 소금도 없는 삶은 감자였지만 저도 그날 밤 그 감자 맛을 아직 기억합니다. 따뜻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소율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고 저는 제 얇은 이불을 할머니한테 덮어드렸어요. 그게 저희 남매가 가진 유일한 이불이었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추우시면 안 돼요. 저희는 안 추워요. 방 안 온도계는 영하 3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숨을 쉬면 하얀 입김이 나왔지만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3사람이 서로 기댄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지하방이었지만 그날 밤 그 방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새벽 4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없었어요. 몸에 밴 습관이었죠. 우유 배달을 가려면 오시 전에 집을 나서야 했거든요. 할머니와 소율이를 깨우지 않으려고
숨소리까지 죽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할머니 얼굴을 살폈어요. 어젯밤보다는 안색이 좀 나아 보였고 숨소리도 고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오빠. 뒤에서 소율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이 덜 깬 목소리였어요. 소율아, 오빠 우유 배달하고 올게. 너는 할머니 옆에 있어. 응. 조심해 오빠. 저는 계단을 올라가서 새벽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뼈를 애는 것 같은 추위였지만 익숙했어요. 2년째니까요. 우유를 배달하면서 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배달 끝나면 편의점 들러서 빵이랑 우유 사야지. 할머니 드릴 거. 어젯밤에 감자 3개 드셨으니까 아침은 제대로 드셔야 할 것 같았어요. 배달을 마치고 편의점에서 우유 2개, 단팥빵 3개를 샀습니다. 오늘 번 돈을 거의 다 쓴 거였지만 괜찮았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아침밥 사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방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소율이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안 보였습니다. 소율아, 할머니 어디 계셔? 소율이가 부스스 일어나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그러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아까까지 여기 계셨는데. 저는 화장실을 확인했습니다. 없었어요. 부엌도 방 구석구석도 훑어봤어요.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골목 입구, 계단 위, 큰 길까지 뛰어나가서 두리번거렸지만 할머니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빠, 할머니 어디 간 거야? 소율이가 울먹이며 따라 나왔어요. 저도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첫 번째 골목, 2번째 골목을 다 뛰었어요. 할머니 이름도 모르면서 할머니, 할머니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어젯밤에 그 남자들이 내일 다시 온다고 했잖아요. 할머니가 저희한테 피해를 줄까봐 일부러 나가신 건 아닐까? 저는 소율이 손을 잡고 골목 구석구석을 30분 넘게 헤맸습니다. 그래도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큰 길 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와 소율이가 달려가 보니까 골목 입구에 경찰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검은색 대형 세단이 한 대 더 서 있었어요. 세단 옆에서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한 명이 경찰관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었는데 얼굴은 수척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며칠째 잠을 못 잔 사람 같았습니다. 그 남자가 경찰관한테 애원하듯이 말했어요. 제발 찾아주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어제 저녁부터 행방이 묘연합니다. 많이 다치셨을 거예요. 제발이요. 저는 그 남자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젯밤에 할머니가 낡은 서류 가방에서 꺼내서 저한테 보여주신 사진. 그 사진 속에 있던 남자였거든요. 저는 손을 번쩍 들고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혹시 할머니 찾으세요?
남자와 경찰관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12살짜리 애가 손을 들고 서 있으니까 다들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남자가 저한테 성큼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봤니? 우리 어머니 봤어? 어디 계셔? 저희 집에요. 어젯밤에 저희 집에 계셨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안 계셨어요. 남자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어젯밤에 너희 집에 어떻게? 어제 저녁에 골목에서 나쁜 아저씨들한테 맞고 계셔서 제가 구해드렸어요. 병원은 싫다고 하셔서 저희 집으로 모셨는데 아침에 제가 나간 사이에 가신 것 같아요. 그 순간 남자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대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고급 코트를 입고 경찰까지 데리고 온 이 사람이 길 한복판에서 아이처럼 우는 거잖아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요. 한국 굴지의 섬유그룹, 한성그룹의 회장 최태준. 그 회사를 일군 창업주 할머니의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사흘째 어머니를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산책을 나가신다고 하고 나가셨다가 그대로 행방이 묘연해진 거였거든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사실 그건 산책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아들 최태성이 보낸 사람들이 할머니를 외진 곳으로 유인한 거였어요. 최태준 회장은 밤낮 없이 서울 곳곳을 뒤졌습니다. CCTV를 뒤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사람을 풀어서 찾았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오늘 아침 동네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저녁 어떤 트럭 기사가 아이들이 다친 노인을 돕는 걸 봤다고 제보를 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달려온 거였습니다. 회장님, 저희 집으로 가요. 할머니가 쪽지 놔두고 가셨어요. 최태준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더니 말했어요. 그래. 안내해 줄 수 있겠니? 저와 소율이가 앞장서서 지하 단칸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최 회장과 경찰관 2명이 따라왔어요. 문이 열리자 최 회장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 차가운 시멘트 바닥, 낡아 빠진 이불 하나. 이 좁디 좁은 방에서 어머니가 밤을 보내신 걸 보는 거잖아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안 계세요. 3년 전에 교통사고로요. 최 회장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어린 남매가 혼자서 이 지독한 추위와 가난을 버티며 살고 있었다는 걸 그 방을 보는 순간 느꼈을 거예요. 형사님, 여기요. 경찰관 하나가 방 구석에 놓인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최 회장이 달려가서 집어들었어요. 어머니 필체였습니다. 손이 떨렸는지 글씨도 살짝 떨렸어요. 민준아, 소율아. 할머니는 괜찮으니 걱정 말아라. 너희 같은 착한 아이들은 처음 봤다. 꼭 다시 올게. 꼭 보답할게. 할머니가. 최 회장이 그 메모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을 감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소율이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빨개진 채로요. 얘들아, 우리 어머니를 구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너희가 없었더라면 어머니가 그 골목에서 어떻게 되셨을지. 그 말을 다 마치지 못하고 목이 메었어요. 그때 그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받자마자 비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은평구 쪽 작은 성당에 계십니다. 최 회장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경찰관에게 고개를 숙이고 저와 소율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애들아, 나 지금 어머니 모시러 가야 해. 반드시 다시 올게. 약속해. 빨리 가세요. 할머니 많이 보고 싶으실 거예요. 최 회장은 차에 올랐고 검은 세단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와 소율이는 그 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소율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할머니 이제 안 아프겠지? 응. 이제 괜찮으실 거야.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솔직히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할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이 만남이 저희 인생을 어디로 데려갈지를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소율이랑 라면을 끓여 먹고 숙제를 하고 평소처럼 내일 전단지 배달 루트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골목 위쪽에서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여러 대였어요. 저는 소율이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좁은 골목 입구에 검은색 세단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10대는 넘어 보였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맨 앞 차 문이 열리면서 최태준 회장이 내렸습니다. 그 옆에 검은 코트를 입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내리셨어요. 할머니, 소율이가 소리치며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할머니가 소율이를 꼭 껴안으셨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소율이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하다, 소율아. 인사도 없이 가서 미안해. 괜찮아요, 할머니.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저한테도 손을 내미셨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너한테 정말 고맙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회장이 저한테 말했어요. 얘야, 우리 어머니가 어떤 상황이셨는지, 그리고 너희 사정도 좀 더 들었으면 하는데, 어머니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대. 잠깐 시간 낼 수 있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우리 지하방으로 내려갔어요. 방이 좁아서 최 회장 수행원들은 바깥에 서 있고 할머니랑 최 회장이랑 저희 남매 넷이 그 작은 방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민준아, 소율아. 할머니가 이제 다 얘기해 줄게. 그리고 저는 그 방에서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성그룹, 섬유와 패션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유통, 건설, 금융까지 뻗어 있는 대형 그룹이었어요.
그걸 맨손으로 일군 사람이 바로 이 할머니 한복순 여사이셨습니다. 30년 전 한 여사는 작은 실 공장 하나로 시작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두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손이 부르트고 다리가 퉁퉁 붓도록 일했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의 한성그룹이 됐고 큰아들 태준이가 회장직을 이어받아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아들 태성이 문제였습니다. 작은아들 최태성은 어려서부터 형보다 영리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항상 형 그늘에 가려 살았습니다. 그게 콤플렉스가 됐고 결국 욕심으로 변했어요. 그는 회사 지분을 늘리다 못해 어머니가 가진 창업 지분까지 손을 댔습니다. 한 여사의 지분이 넘어오면 이사회 표결에서 형을 몰아낼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말로 했대요. 어머니, 회사 일선에서 물러나셔야죠. 그 지분 저한테 넘겨주세요. 한 여사는 거절했습니다. 평생 피땀으로 일군 회사를 이렇게 넘겨줄 수 없다고, 그리고 큰아들이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그걸 한순간에 뒤집을 수 없다고요. 그러자 태성은 수법을 바꿨어요. 어머니를 외진 곳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에서 일어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야기를 다 들은 저는 무언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저도 고모한테 당한 게 있으니까요.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다는 걸 저는 12살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율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안 줄 거죠? 나쁜 사람한테는 절대 주면 안 돼요. 한 여사가 소율이를 보며 웃으셨어요. 눈물이 맺힌 채로요. 그럼 안 줄 거야. 우리 태준이가 얼마나 고생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최 회장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말 한마디에 그 단단해 보이던 사람이 입술을 꽉 깨무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이번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최 회장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 그냥 넘어가지 않겠구나. 한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저와 소율이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소율아, 할머니가 아직 너희한테 다 갚지 못했다. 그런데 그 전에 할머니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저는 숨을 참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두 아이의 손을 잡으셨어요. 너희 할머니랑 같이 살지 않겠니? 저는 그 말을 처음에 잘 못 알아들었어요. 같이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됐거든요. 할머니 집에요? 저희가요? 그래. 할머니 집에 방이 많은데 혼자 살기엔 너무 크고 외로워. 너희가 와서 같이 살아줬으면 좋겠다. 저는 소율이를 봤어요. 소율이도 저를 봤고요. 둘 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최 회장이 거들었어요. 민준아, 우리 어머니가 진심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한테는 너희가 필요해. 요즘 어머니가 많이 외로우셨거든. 너희가 가 있으면 나도 마음이 놓여.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뭔가 꿈 같기도 하고 그런데 솔직히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였어요. 3년 동안 혼자 동생 건사하면서 살다 보면 스스로를 누군가에게 짐처럼 느끼게 되는 게 있거든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그게 몸에 배어.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한테 폐가 되는 건 아닐까요? 그 말에 한 여사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가 할머니 목숨을 구했잖아. 할머니가 폐라니. 할머니는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열어보니까 새 패딩 점퍼 2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즈로요. 오늘 오는 길에 샀어. 너희 입던 옷이 너무 얇더라.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 소율이가 패딩을 만지작거리다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랑 같이 살 거니? 소율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도 소율이를 내려다봤어요. 우리 둘 눈에 같은 대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 같이 살게요. 대신 제가 할머니 심부름도 하고 필요한 거 다 도와드릴게요. 나도요. 나도 할머니 도울 거예요. 한 여사가 저희 남매를 꼭 껴안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조용해졌어요. 최 회장도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눈을 훔쳤습니다. 어른들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장면이었던 거겠죠. 그날 저녁 할머니는 저와 소율이를 데리고 할머니 댁으로 가셨습니다. 최 회장은 저희 짐을 옮기는 것도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희 짐이 뭐가 있겠어요? 낡은 이불 하나, 라면, 봉지 몇 개, 그리고 엄마 목도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그 계단이 보였습니다. 3년 동안 저와 소율이를 품어줬던 그 낡은 문이요.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처절한 가난 속에서도 그 차갑고 좁은 방에서도 저와 소율이는 서로가 있어서 버텼으니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앞을 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댁은 서울 북쪽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작은 정원이 있었고 현관 앞에는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확 밀려왔어요. 보일러가 제대로 돌아가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온기에 그 자리에서 멍해졌어요. 3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거든요. 몸으로 느끼는 따뜻한 말이에요. 그냥 추운 방에서 서로 껴안아서 억지로 만드는 온기가 아니라 집 자체가 따뜻한 그 온기. 저는 뭔가 울 것 같았는데 소율이 앞에서 울 수 없어서 꾹 참았습니다. 2층에 방이 3개 있어. 하나는 할머니 방, 하나는 민준이 방, 하나는 소율이 방. 할머니가 2층으로 올라가면서 말씀하셨어요. 복도 끝에 2개의 방문이 나란히 있었는데 문마다 예쁜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방, 소율이 방. 오늘 아침에 급히 준비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방이었어요. 깨끗한 책상, 푹신해 보이는 침대, 옷장. 창문으로는 정원이 보였고 겨울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새 이불이 개어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공책과 연필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방 안에 서서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냥 무릎이 꺾였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진 것 같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손이 얼도록 우유를 배달하던 아침들. 배가 고픈데 소율이 앞에서 웃어야 했던 날들. 비가 새는 천장 아래서 소율이를 꼭 껴안고 자던 밤들.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오셔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안아주셨어요. 소율이도 옆에서 달라붙었습니다. 세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저녁에 할머니가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김. 밥상 가득 반찬이 차려졌어요. 저와 소율이는 그 밥상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왜 안 먹어? 입맛 없어?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요. 소율이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반찬을 한꺼번에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아마 엄마가 살아계실 때가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할머니가 소율이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이제 매일 이렇게 먹어야 해. 알겠지? 저는 손을 모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첫 숟가락을 떴는데 김치찌개 맛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었거든요. 엄마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맛있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 맛이에요. 그래, 다행이다. 많이 먹어. 그날 저녁 식사는 1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먹으면서 웃고 웃다가 울고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희는 엄마 아빠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어요. 우리 엄마는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그리고 라면을 아주 맛있게 끓였어요. 우리 아빠는 키가 크고 저를 어깨에 태워줬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어요. 좋은 부모님이셨구나. 지금 하늘에서 너희 보고 계실 거야. 오늘 이 모습 보면서 많이 기뻐하실 거야.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이제 괜찮아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저희를 욕조에서 목욕시켜 주셨습니다. 따뜻한 물이 욕조에 가득 찼을 때 소율이가 깔깔 웃었어요. 오빠, 물이 따뜻해. 진짜 따뜻해. 저도 웃었습니다. 지하방에서는 늘 찬물로 씻었거든요. 겨울에는 아예 못 씻는 날도 있었고요. 새 잠옷을 입은 소율이가 빙글빙글 돌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 공주 같아요. 그럼 우리 소율이가 제일 예쁜 공주지. 잠자리에 들 때 할머니가 제 이불을 덮어주셨어요. 민준아, 춥지 않니? 아니요. 너무 따뜻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 아빠가 할머니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할머니도 눈물을 훔치셨어요. 아니야. 할머니가 고마운 거야. 너희가 할머니를 구했잖아. 그날 밤 저는 따뜻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이 반짝였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두렵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그러다 침대가 부드럽다는 걸 느끼고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가 아침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된장찌개, 계란 프라이, 김치. 소율이는 밥 2그릇을 먹었습니다. 학교 가야지. 차로 데려다 드릴까? 최 회장이 아침에 연락을 해오셨어요. 할머니한테 드릴 말씀이 있으시다고 잠깐 들르겠다고요. 저는 소율이 손을 잡고 걸어서 학교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20분쯤 됐어요. 학교가 가까워지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멀리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학교 정문 쪽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어요. 오빠, 저기 사람들 왜 저렇게 많아?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저는 걸음이 멈췄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검은색 고급 벤츠가 수십 대 줄지어 서 있었어요. 차량마다 옆에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고요. 학생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오시나? 어떤 애가 그렇게 수군거렸어요. 선생님들도 교문 밖을 내다보며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맨 앞 리무진 문이 열렸어요. 최태준 회장이 내렸습니다. 그 뒤로 한복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내리셨어요.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시다가 저와 소율이를 발견하셨습니다. 할머니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민준아, 소율아. 할머니가 손을 흔드시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희한테 쏠렸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애들 누구야? 민준이잖아. 우리 반민준이. 설마 저 할머니가 민준이 할머니야?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와 최 회장이 교문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교장 선생님이 황급히 나오시더니 굽실거리며 맞이하셨습니다. 한 여사, 이게 어떻게 된 일이신지요? 할머니가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2명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조용히 지켜보는 가운데 할머니가 저와 소율이 앞에 서셨습니다. 민준아, 소율아. 할머니가 약속했지? 꼭 보답하겠다고. 할머니, 저희는 진짜 괜찮아요. 아니야. 들어봐.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가 사는 그 차가운 지하방, 더 이상 그곳에서 살게 할 수 없어. 어젯밤에 너희 방에 이불 덮어드리는 거 봤는데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던지.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말씀을 이으셨어요. 할머니 집에 어제 왔잖아. 이제 그 집이 너희 집이야. 할머니랑 같이 살자. 그리고 학교는 지금 다니는데 그대로 다니면 돼. 걱정하지 마.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아, 나도 약속할게. 학비 걱정은 안 해도 돼. 대학까지. 알겠지? 저는 소율이를 봤어요. 소율이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학부모가 울었어요. 선생님도 코를 훌쩍이셨고요. 할머니가 품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작은 봉투였습니다. 이건 새 학용품 사는데 써라. 그리고 이건 또 봉투를 하나 더 꺼내셨어요. 소율이 책가방. 어제 보니까 책가방 바닥이 터질 것 같더라. 소율이가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흘렀어요. 주변 학생들이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어떤 애들도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우리 남매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있어. 알겠지? 최태성이 구속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납치, 감금, 폭행, 재산 강탈 미수, 혐의가 4가지였어요. 뉴스에서 대서특필됐습니다. 대형 그룹 창업주 할머니를 폭행하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 친아들의 이야기. 사람들이 들끓었어요. 어떻게 친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요. 저는 그 뉴스를 할머니 댁 거실에서 할머니 옆에 앉아서 봤습니다. 할머니는 뉴스 화면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화면만 보셨습니다. 나중에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가장 먼저 잃는 게 뭔지 아니? 모르겠어요. 가족이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걸 먼저 잃어버려. 저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증거가 너무 분명했거든요. CCTV 영상, 용역 직원들의 진술, 병원 진단서, 모든 게 최태성의 범행을 증명했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할머니와 최 회장이 법정에 나가셨어요. 저와 소율이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 얼굴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판결이 나왔어. 징역 4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많이 힘드시죠? 할머니가 잠깐 눈을 감으셨다가 떴어요. 힘들지.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감옥에 보내는 게 쉬울 리가 없잖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할머니가 방에서 한참 나오지 않으셨어요. 저와 소율이가 걱정이 돼서 방문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소율이가 노크했어요. 할머니, 저희 들어가도 돼요? 들어오렴. 방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할머니가 침대 끝에 앉아서 사진 한 장을 들고 계셨어요. 어린 두 남자애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큰애가 작은애 어깨를 감싸고 있었어요. 형제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배고프시죠? 제가 라면 끓여드릴게요. 아니야. 할머니가 밥 해줄게. 할머니가 일어나셨어요.
눈물을 닦고 앞치마를 두르셨습니다. 우리 민준이 소율이 저녁 먹여야지.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하셨어요. 칼질을 하고 불을 켜고 묵묵히 요리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분이 얼마나 강한 분인가 하고요. 아들을 감옥에 보낸 그날 저녁에도 아이들 밥을 차려주는 사람. 그게 엄마라는 존재인가 싶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셋이 앉았을 때 제가 할머니 그릇에 계란말이를 올려드렸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소율이도 김을 뜯어서 할머니 밥에 넣어드렸습니다. 할머니, 김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밥을 한술 드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아들은 이렇게 됐지만 너희를 얻었다. 피는 나누지 않았어도 너희가 진짜 내 가족이야. 저는 그 말이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할머니가 저와 소율이를 거실에 앉혀놓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얘들아, 할머니가 너희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할머니. 할머니가 저희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희를 정식으로 입양하고 싶어? 진짜 할머니의 손주가 되는 거야. 어떠니? 저와 소율이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할머니를 껴안았어요. 좋아요. 할머니. 정말요? 그럼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세 사람이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입양 절차는 최 회장이 도와주셨습니다. 서류가 정리되는데 몇 달이 걸렸지만 결국 저와 소율이는 법적으로도 한복순 할머니의 손자 손녀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 최 회장이 외식을 시켜주셨어요. 할머니가 가고 싶다고 하신 곳은 동네 삼겹살 집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요. 고기 구워 먹으면서 넷이 많이 웃었습니다. 민준아, 나중에 크면 뭐 할 거야? 최 회장이 저한테 물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회사 다니고 싶어요. 열심히 일해서 할머니한테 용돈 드리고 싶어요. 최 회장이 껄껄 웃었어요. 그래. 그럼 나중에 우리 회사 와라. 자리 만들어 놓을게.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담이었습니다. 나중에 정말 그렇게 됐거든요. 그건 훨씬 나중 이야기지만요. 소율이는 고기를 먹다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이제 할머니 딸이에요? 손녀예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손녀지. 그럼 아빠가 생긴 거예요? 최 회장님이 아빠예요? 최 회장이 기침을 하며 당황했어요. 그건 삼촌이 맞지 않을까? 소율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삼촌이랑 아빠 중에 아빠가 더 좋은데. 좌중이 한바탕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할머니도 배꼽을 잡고 웃으셨어요.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할머니가 저렇게 크게 웃으시는 걸 저는 그날 처음 봤거든요. 저는 그 장면을 눈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피를 나눠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밥 먹고 웃고 울고 하다 보면 가족이 되는 거구나. 그로부터 새해가 흘렀습니다. 저는 15살이 됐고 소율이는 11살이 됐어요. 저는 키가 훌쩍 자랐고 소율이는 긴 머리를 닦고 다니는 발랄한 소녀가 됐습니다. 할머니 댁에서의 하루하루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드라마 같은 날이 없었어요. 그냥 평범했습니다. 아침에 할머니가 차려주시는 밥 먹고 학교 가고 돌아오면 숙제하고 저녁 먹고 TV 보다가 자는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 근데 저는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그걸 3년 동안 가져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지하방에서 살던 그 시절에 저는 그냥 평범하게 따뜻한 집에서 밥 먹고 싶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게 꿈이었습니다.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할머니는 조금씩 나이가 드셨지만 여전히 아침마다 저희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몸이 좀 안 좋은 날도 꼭 그것만은 직접 하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이거 할머니가 하는 거야. 그게 할머니한테도 기쁨이신 거였어요. 챙겨줄 사람이 생겼다는 게요. 소율이는 그림을 잘 그렸어요. 나중에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최 회장이 소율이 그림을 보고 놀랐어요. 이거 진짜 소질 있는데? 하고요. 소율이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할머니가 저한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작은아버지가 내년에 나온대.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최태성 교도소에서 4년을 보내고 출소한다는 거였죠. 할머니, 무섭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무섭지는 않아. 그냥 마음이 복잡하지. 내 자식인데. 저는 그 표정에서 엄마라는 존재를 봤습니다. 자기를 폭행하고 협박한 아들인데도 여전히 마음이 복잡한 그게 엄마인 거더라고요. 최태성이 출소하던 날이었습니다. 교도소 정문 앞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혼자 나왔습니다. 3년 전 오만했던 그 모습은 없었어요. 머리는 반백이 됐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그는 1시간을 걸어서 할머니 댁 대문 앞에 섰어요. 저는 그날 심부름을 나가다가 그 앞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최태성이 저를 알아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준이구나. 많이 컸다. 저는 잠깐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른스럽게 대하고 싶었어요. 들어오세요. 할머니가 계세요. 고맙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할머니와 최태성이 마주 앉았어요. 최 회장도 옆에 계셨습니다. 저와 소율이는 2층에 있었는데 사실 계단 중간에 앉아서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최태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형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이 담긴 떨림이었습니다. 어머니를 폭행한 것, 형님 회사를 빼앗으려 한 것,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 압니다.
그냥 한 번만 직접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최 회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진수야,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건 알겠다. 근데 어머니가 받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는 게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알고 있습니다, 형님.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진수야, 내 어머니. 엄마는 내가 바르게 사는 것만 바란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그게 전부야. 최태성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현관으로 향했어요. 제가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그가 신발을 신으면서 저를 봤어요. 민준아, 내가 그날 어머니를 구해줬다는 거 알고 있어. 그 덕에 우리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어. 고맙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뒷모습이 쓸쓸했지만 어딘가 가벼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래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문이 닫히고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최 회장이 어머니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소율이가 어느새 내려와서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괜찮아. 너희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날 저녁 우리 가족 넷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계란말이. 평범한 밥상이었어요. 할머니,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 가요. 소율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소율이 롤러코스터 타고 싶다고 했잖아. 저도 껴주세요. 최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 같이 가는 거지. 내가 다 쏠게. 웃음소리가 식탁에 가득 찼습니다. 에필로그 그 겨울이 내게 준 것.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날 밤 그 골목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앞에서 할머니가 맞고 있었고 발이 안 떨어졌을 뿐이에요. 착한 척 하려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게 옳은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한 걸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따뜻한 집이 생겼고, 배불리 먹게 됐고, 공부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가족이 생겼어요. 할머니는 저와 소율이한테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할머니 생명을 구한 게 아니라 할머니한테 살아갈 이유를 준 거야. 저는 그 말이 제일 좋습니다. 작은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뻔했던 할머니가 저희 남매를 통해 다시 세상을 믿게 됐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모한테 버려지고 세상 혼자인 것 같았던 그 3년 동안 저는 사람이 무섭기도 했어요. 언제 또 등을 돌릴지 몰라서요. 근데 할머니를 만나면서, 최 회장님을 만나면서, 아,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선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 어딘가에는 분명히. 소율이는 지금도 엄마 목도리를 가지고 있어요.
올이 다 풀려서 이제는 목도리로 쓰기는 어렵지만 서랍 안에 소중히 넣어두고 있습니다. 가끔 꺼내서 보다가 저한테 가져오기도 해요. 오빠, 엄마 냄새 아직 나는 것 같아. 저는 그럴 때마다 소율이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응, 아직 나는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저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지금도 가끔 해요. 그날 밤 저를 그 골목으로 이끈 게 엄마가 아니었을까 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세상에 아직도 차가운 지하방에서 떨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밥을 굶으면서도 동생한테 웃어줘야 하는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한테 언젠가는 따뜻한 손길이 닿기를 바랍니다. 반드시요. 작은 선한 마음 하나가 때로는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꾸기도 하니까요. 제가 그 증거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